애 못 낳는 년은 집이나 지켜라. 성묘에 네가 왜 와? 설날 아침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결혼 7년 난임 치료비만 3천만 원을 쏟아부으며 울어온 저한테요. 그 돈 전부 제 적금 깨서 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당뇨약값, 시아버지 골프회원권, 시누이차 할부금까지 죄다 제 월급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대를 이을 손주를 못 낳는다고 성묘에서까지 쫓아내더군요.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펑펑 긁어대던 시댁 카드 8장이 전부 누구 명의인지요. 카드가 왜 안 긁혀? 명절 쇼핑 한창이던 시누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전부 제 명에 제가 한도 설정한 가족 카드였거든요. 집 지키라면서요. 제 카드도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500통, 음성 메시지는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바지 취급하던 며느리한테 오열하며 빌게 된 시어머니의 처절한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38살 변호사가 시댁에 바친 8억 원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카드 8장을 끊어버린 그 설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숨긴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날 아침 시댁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고속도로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결혼 7년 동안 매년 반복된 명절 풍경이 머릿속을 채웠죠. 올해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조리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트렁크 가득 싣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윤서진, 올해 38살이에요. 서울 시내 대기업 법무팀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누군가는 부러워할 숫자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 시댁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남편 승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도착하면 엄마한테 인사 똑바로 해. 지난번에 표정 안 좋다고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알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난번이라니, 그때 저는 사흘 밤낮 야근하고 명절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눈이 충혈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귀신 같은 낯짝을 하고 명절에 와? 우리 승우 기죽게.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자 빼곡하게 들어찬 음식 박스들과 명절 선물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혼자 새벽부터 싸고 포장하고 차에 실은 것들이었죠. 승우는 당연하다는 듯 빈손으로 먼저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무거운 박스를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 최금순 여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들 승우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잡으며 호들갑을 떠는 게 먼저였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그 와중에 제가 들고 있는 무거운 박스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박스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 한소라가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답니다. 명절에 한 번도 부엌일을 거둔 적 없는 소라는 올케가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서진아, 뭐해? 빨리 음식 옮기고 부엌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시 현관으로 나가 남은 박스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트렁크와 부엌을
4번을 왕복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소라는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은 것으로 보이는 라면, 냄비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물때가 낀 수저들, 마른 김치가 눌어붙은 접시들. 저는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명절에 설거지부터 하게 될 줄은 오늘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가져온 음식들을 정리하는데 시누이 소라가 슬금슬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옳게 있잖아. 소라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달콤함이 묻어 있었죠. 저런 말투로 시작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7년을 함께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거든. 쇼핑몰 재고 정리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 한도 좀 올려줘. 응?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소라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카드도 내 명의인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카드 말입니다. 제 명의로 발급한 가족카드가 지금 총 8장이에요. 결혼 첫 해에 시어머니가 살림 좀 보태야지.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생활비 카드 하나를 요구했던 게 시작이었죠.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시어머니 병원비 카드, 남편 주유 카드, 남편 접대비 카드, 시누이 개인 쇼핑 카드, 시누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용 카드 2장, 시댁본가 관리비 카드. 7년 동안 하나씩 늘어나 어느새 8장이 되었고 월 사용액만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데우는 동안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도 저는 숟가락을 들 틈이 없었어요. 서진아, 국 더 떠와. 서진아, 반찬 이것밖에 없어? 서진아, 밥 퍼줘. 시어머니와 소라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저를 불렀거든요. 밥상머리에서 문득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생 있잖아. 이번에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 됐대. 역시 우리 집안은 달라. 승우의 외삼촌,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대형 로펌 소속이라는 건 결혼 전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였죠.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동생 자랑을 빼놓지 않았거든요. 올해 성묘는 외삼촌 안 오셔? 제가 물으니 소라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은 바쁘셔서 따로 성묘 가신대.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에야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제사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온 가족이 성묘를 위해 현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너는 여기 남아서 집이나 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같이 가서 조상님께 인사드려야죠. 저의 당연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애 못 낳는 년이 조상님 앞에 가면 뭘 해, 부끄럽게. 시어머니의 고함이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를 낸 거였죠. 집이나 지키라고. 쓸모도 없는 것이 어딜 쫓아다녀.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결혼 7년 난임 치료비로 4천만 원을 쏟아부으며 매달 병원을 다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온갖 검사를 받으며 제 몸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저에게 돌아온 말이 애 못 낳는 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승우를 바라봤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 그런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승우는 외면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해. 괜히 가서 친척들 앞에서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그게 7년을 함께한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넓은 시댁 거실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거리는 게 들릴 정도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1,200만 원, 신우이 쇼핑몰에 투자한 2억 원, 난임 치료비 4천만 원,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애 못 낳는 년이라는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8장의 가족카드 목록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사용 가능. 시어머니 병원비 카드, 사용 가능. 남편 주유 카드, 사용 가능. 하나하나 내려다보며 저는 사용 정지 버튼을 응시했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망설임이 스쳤어요. 하지만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고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죠. 애 못 낳는 년이 조상님 앞에 가면 뭘 해? 부끄럽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의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장의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7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텅 빈 시댁 거실에 홀로 앉아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장의 카드, 모두 사용 정지.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곧 전화가 빗발칠 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우이 소라는 백화점에 들르자고 졸랐습니다. 명절 세일 마지막 날이라 평소 눈여겨봤던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며 난리였죠. 시어머니도 그래, 우리 소라 고생했으니까 선물 하나 사줘야지라며 흔쾌히 허락했어요. 물론 그 선물값은 제 명의 카드에서 나갈 예정이었겠지만요.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한 소라는 신이 나서 매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소 갖고 싶다던 브랜드 가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이거요, 카드로 할게요. 소라가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카드가 승인 거부됐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결과는 같았죠. 한도 초과나 카드 정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소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제 명의 카드였죠. 하지만 그 카드 역시 승인 거부. 뭐야 이게.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소라의 전화는 집요하게 이어졌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일어나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제 가방, 제 코트,
그리고 아침에 가져왔던 제 물건들만요. 식탁 위에 시댁집 열쇠를 놓았습니다. 7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열쇠가 식탁 위에서 차갑게 빛났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도 거절했죠. 바로 뒤이어 남편 승우의 전화가 왔지만 그것 역시 받지 않았어요. 마포에 있는 제 아파트로 향하는 길,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진동음이 차 안가득 울려 퍼졌지만 저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어요. 백미러로 비친 제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죠. 30분 만에 부재중 전화가 50통을 넘겼습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도 빼곡하게 쌓였어요. 저는 호기심의 하나를 재생해봤죠. 야 이년아, 당장 전화 받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전화 안 하면 두고 보자. 저는 무표정하게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어 7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았죠.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월 평균 18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카드, 월 평균 80만 원. 남편 주유비 카드, 월 평균 60만 원. 남편 접대비 카드, 월 평균 150만 원.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신우이 쇼핑 카드는 월 평균 200만 원이었어요. 쇼핑몰 사업용 카드 2장은 합쳐서 월 400만 원이 넘었죠. 시댁본가 관리비 카드까지 더하니 월 1200만 원. 1년이면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7년간의 내역을 모두 합산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8억 원. 그 중에서 저를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며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8억 원이면 이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 전부 시댁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돌아온 말은 애 못 낳는 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겨울 해는 짧아서 벌써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삐빅. 틀린 비밀번호라는 경고음이었죠. 남편 승우가 온 거였습니다. 서진아, 문 열어. 승우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죠.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지금 쓰러지실 것 같아.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승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발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까지 났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승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 달콤했던 목소리와 지금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죠. 엄마가 너 고소한대. 카드 도용이래. 경찰 부른대. 승우가 협박조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팔짱 다 내 명이야. 내가 내 카드 정지시키는 게 무슨 죄인데. 문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승우가 할 말을 잃은 게 분명했어요. 당연하죠. 카드 8장 전부 제 이름으로 발급된 것이었으니까요.
명의자가 자기 카드를 정지시키는 건 어디에 내놔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승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서진아, 제발. 엄마가 진짜 쓰러지실 것 같아. 일단 카드만 풀어줘. 응?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애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승우가 돌아간 모양이었죠. 저는 그제야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300통을 넘겼어요. 시어머니, 소라, 승우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건 흔적이었죠. 음성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초반 메시지들은 욕설로 가득했어요. 인연이 미쳤어. 당장 전화 안 하면 죽여버린다. 집구석을 뒤엎어 놓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울려 퍼졌죠. 그런데 최근 메시지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잘못했어. 아까 말이 너무 심했다. 응? 제발 카드만 풀어줘. 저는 그 메시지들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애원이었거든요. 그 차갑고 오만하던 사람이 울먹이며 사정하는 목소리.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현관에서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애 못 낳는 년이 조상님 앞에 가면 뭘 해, 부끄럽게. 그 말이 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장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배달앱을 열어 혼자 먹을 떡국을 시켰습니다. 설날 밤 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떡국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디선가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전을 부치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어요. 서진아, 이것 해, 서진아, 저것 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죠. 떡국 국물을 마지막까지 비우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반짝였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애원을 해도 이제 저는 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배신, 카드 정지 버튼을 누르던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한 저 자신의 모습,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7년 동안 지옥을 견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은 새벽 내내 울렸지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누가 보낸 건지 뻔했으니까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7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애초에 쌓을 게 없었다는 걸 어제 깨달았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시댁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했죠. 저는 변호사였으니까요. 감정에 휘둘려 싸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서류,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필요한 자료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승우의 서재가 떠올랐죠. 결혼 당시 서류들을 거기에 보관해뒀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마포의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승우가 혼자 있을 그 집으로요. 설날 연휴라 승우는 아직 시댁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상대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설정한 번호 그대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살던 곳인데 마치 남의 집 같았어요. 승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과 서랍을 뒤져 결혼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죠. 혼인신고서 사본, 아파트 계약서, 각종 보험 서류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방에 담았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승우의 개인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회사 업무용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개인용이었죠. 호기심에 열어보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승우는 원래 그런 것에 무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게임 관련이었는데 2017년 백업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2017년이면 우리가 결혼한 해였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결혼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 턱시도를 입은 승우, 양가 부모님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씁쓸하기만 했죠. 사진들 사이에 낯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400일이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이었어요.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하니 결혼식 한 달 전인 2017년 4월 1일이었죠. 만우절이네 하고 생각하며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년 재산이 얼마래? 아파트의 연봉의 적금까지 다 합치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최금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가 한 8억쯤 하고 연봉이 1억 넘으니까 적금이랑 뭐랑 합치면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이건 승우의 목소리였어요.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요. 야, 그럼 됐다. 결혼만 하면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변호사인데 돈을 얼마나 벌겠어. 아파트 명의도 슬슬 옮기고 카드도 하나씩 만들어서 쓰면 돼.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이거 녹음해 둘게. 나중에 일 틀어지면 나 혼자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승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와의 공모를 녹음해 두는 아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걔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못 낳으면 더 좋지. 승우의 대답이었어요. 구박하면 미안해서 돈 더 쓰려고 할 거 아니야. 약점이 생기는 거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킬킬대며 웃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승우가 저에게 다가온 것도, 결혼을 서두른 것도, 시어머니가 카드를 요구한 것도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죠. 저는 7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임 치료를 받으며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으며 내 몸이 문제인가 봐라고 자책하던 순간들. 시어머니에게 애 못 낳는 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죄인처럼
고개 숙이던 그 시간들. 그게 전부 계획된 착취의 일부였다니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7년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저는 변호사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에 전송했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죠. 혹시 모르니까 2군데에 저장해두는 게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승우의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예감은 적중했죠. 시어머니가 승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카드 한도 더 올리라고 해. 개 퇴직연금 해지해서 소라가게 운영자금에 보태. 내년쯤 아파트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슬슬 말 꺼내봐. 메시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뽑아먹을 호구였던 거죠.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파일로 만들어 역시 2군데에 백업했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7년을 통째로 사기당한 거구나. 집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신혼 때 함께 인테리어를 고르던 거실,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던 주방.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7년간의 지옥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휴대폰은 꺼두었고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았죠. 시댁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뻔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 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못 나오면 더 좋지. 구박하면 미안해서 돈 더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으며 제 몸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배란 유도 주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언제 애를 낳겠냐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비로 4천만 원을 쏟아부었어요. 전부 제 돈이었죠. 승우는 단 한 번도 치료비를 보태거나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주사를 맞고, 저 혼자 검사를 받고, 저 혼자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날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미영 원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7년간 저의 난임 치료를 담당해 주신 산부인과 전문이셨죠.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기다리는데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희망을 품고 왔다면 이번에는 포기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윤서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미영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 치료 그만하려고요. 원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왜요? 마지막 검사 결과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이어갔죠. 차라리 처음부터 아이를 포기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원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몇 분 후 원장님이 낡은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서진 씨, 본인 의료 기록 열람 신청하신 적 있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보험 청구 때문에 신청해둔 게 있었거든요. 7년 전 부부 난임 검사 때 본인 결과지예요. 원장님이 서류를 건네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난소 기능 정상, 자궁 상태 양호, 호르몬 수치 정상 범위. 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적힌 의사소견에서 눈이 멈췄어요. 배우자 요인 의심, 추가 검사 권유. 그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결과지를 먼저 가져가셨어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죠. 본인이 직접 부인께 설명하겠다고 하셔서 전 당연히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었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저는 내 몸이 문제야라고 자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애 못 낳는 년 소리를 들으며 죄인처럼 고개 숙여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승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승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녹음 파일 속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못 낳으면 더 좋지. 약점이 생기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승우는 자기 문제인 걸 알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가 구겨졌어요. 제가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거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서진 씨,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억울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돌아갔죠. 그러다 불현듯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로스쿨 동기 박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지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업계에서 꽤 유명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카드 정지, 녹음 파일, 이메일 증거,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까지. 지연은 말없이 다 듣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 인간들 진짜. 다음 날 지연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확보한 증거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병원 기록 사본까지. 지연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이메일을 읽을 때는 혀를 찼죠. 의료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서진아, 이 정도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충분히 가능해.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네가 시댁에 쓴 돈 중 증빙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도 가능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지연아, 부탁해. 내 사건 맡아줘.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인간들 제대로 된 값 치르게 해줄게. 그날부터 저는 지연과 함께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7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죠. 8억 원이라는 숫자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도 출연했어요. 신우이 쇼핑몰에 투자한 2억 원, 시댁 아파트 전세금 보탠 것, 승우 차량 할부금, 하나하나 증빙 자료를 갖췄죠. 난임 치료 의료비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제 몸과 마음을 갈아 넣은 대가였죠. 그런데 그게 전부 승우의 거짓말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숫자로 환산된 제 인생은 처참했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저녁 무렵 지연의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원을 넣는 거였어요. 알림이 폭발하듯 쏟아졌죠. 부재중 전화 500통. 그 숫자를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소라, 승우가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건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화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 목록을 훑어봤어요. 초반에는 협박과 욕설이었다가 점점 애원과 눈물로 바뀌어 있었죠. 서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500통짜리 전화보다 1장짜리 소송장이 더 무서울걸.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연과 함께 소송장을 완성했어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그 무거운 제목이 붙은 서류가 드디어 법원에 접수됐죠. 소송장과 함께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그 서류에는 녹음 파일의 존재, 이메일 증거 목록, 그리고 7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요약되어 있었죠. 시댁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예상대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녁, 시어머니 최금순이 제 아파트로 찾아왔죠. 인터폰 화면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카드 다시 열어다오. 소송은 제발 취하해다오.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보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7년 전 녹음 파일 있는 거 아세요?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 뜯어먹으려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전 그쪽한테 가족이었던 적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인터폰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다. 응? 그 녹음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인터폰 전원을 껐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 승우가 제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승우가 로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승우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널 좋아했어.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7년 동안 불임 누명을 씌워.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문제인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승우가 말문이 막혀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다 확인했어. 내 기록.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죠. 7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당신이. 승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회사 동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법정에서 봐.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2주 후 법원에서 1차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연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어요. 반대편에는 승우와 그가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승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의료 기록 사본까지. 재판부가 증거 목록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결혼만 하면 다 우리 거야. 아파트 명의도 슬슬 옮기고 카드도 하나씩 만들어서 쓰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승우 측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들을 검토한 뒤 입을 열었어요. 혼인 성립 과정에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승우의 어깨가 축 처졌죠. 양측에 조정을 권유합니다. 조정 기일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소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옳게 잠깐만. 소라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죠. 나는 엄마랑 달라. 나라도 옳게 편 들어줄게. 소라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대신 내 카드 2장만 살려줘. 응? 쇼핑몰이 지금 진짜 힘들어서. 저는 소라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소라 씨 카드로 3년간 쓴 금액이 3억이에요.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죠. 쇼핑몰 적자 메꾼 것까지 전부 증거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소라가 할 말을 잃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시어머니가 쓰러졌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판 소식이 친척들한테 퍼졌나 봐. 수치심에 스트레스 받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7년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정미영 원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회사 동료들이 점심을 먹자며 저를 불렀어요. 로스쿨 동기들도 연락을 해왔죠. 서진아, 오래 참았다. 이제 내 인생 찾아. 그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갔어요. 좋아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었죠. 결혼 전에는 가끔 혼자 와서 와인 한 잔과 스테이크를 즐기곤 했는데 결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오자 저는 천천히 한 점을 잘랐어요.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있는 걸 왜 7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지? 그 생각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저들처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는지도 모르게 저는 웃고 있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제 카드를 내밀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카드로 오늘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돈을 썼다. 7년 만에 첫 번째 사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아파트 현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드디어 나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송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윤 변호사님, 상무님이 급히 찾으세요. 회의실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비서의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무님뿐 아니라 인사팀장, 보안팀장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윤 변호사 앉으세요. 상무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당신에 관한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익명 제보 접수 확인서.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윤서진 변호사가 회사 기밀 문서를 외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저는 절대 기밀을 유출한 적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변호사님, 문제의 파일이 변호사님 계정으로 접속해서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상무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7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가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짐을 챙기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해고, 그리고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승우였어요. 법대로 하자며? 나도 법대로 할게. 소송 취하 안 하면 너 회사 생활 끝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댁의 반격이었죠. 소송을 제기한 뒤로 갑자기 잠잠해졌던 승우.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진작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죠. 서진아, 일단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봤어. 승우 외삼촌 있잖아. 시어머니 동생.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더라. 조카 도와서 내 뒤통수를 친 거야.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변호사 동생.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거였어요. 제가 소송을 걸자 그쪽에서 역공을 펼친 거죠. 대형 로펌 파트너면 인맥이 엄청날 텐데. 저는 절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아, 포기하면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거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회사 조사팀이 제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 계정을 압수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어요. 변호사로서 살아온 15년. 로스쿨 시절부터 밤새워 공부하고 신입 때 온갖 자비를 하며 버텼던 시간들. 대기업 법무팀 수석까지 올라오기 위해 갈아 넣은 제 인생.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시댁에서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년이 감히 우릴 건드려?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스테이크를 먹으며 웃었던 제가 맞나 싶었죠. 물로 세수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과 마주쳤어요. 분명히 지쳐 있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눈빛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거야? 7년 동안 시댁의 착취를 견뎌낸 사람이 고작 이런 덫에 걸려 쓰러질 거냐고요. 거울 속에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증거가 있으면 진실도 있어. 찾아내면 돼.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새벽 2시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출 시점에 제 행적, 그날의 일정표, 법원 출석 기록,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으며 메모했어요.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유출이 일어났다는 그 시간, 저는 법원에 있었어요. 1차 조정 기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회사 컴퓨터를 사용했을 리가 없었죠. 저는 법원 출석 확인서를 찾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저의 알리바이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덫을 놓았다면 저는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할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아, 내일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보안팀을 찾아갔습니다.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조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출입은 가능했어요. 보안팀장 앞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CCTV 열람과 접속 로그 분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보안팀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윤 변호사님이 직접 요청하시는 건 이례적인데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보안팀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보안팀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사흘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회사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보안팀장과 상무님이 함께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출력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의자에 앉았죠. 윤 변호사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문제의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시점에 변호사님은 회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법원 1차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원 출석 확인서와 대조해 보니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알리바이가 증명된 거였죠. 그렇다면 누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건가요? 제 질문에 보안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변호사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찍혔어요. 화면 캡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6개월 전에 입사한 법무팀 신입 직원 김현수였어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일하던 후배였죠. 김현수 씨가 왜?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추가 자료를 건넸어요. 김현수 씨의 입사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면접 당시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천서 발급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승우의 외삼촌이 파트너로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였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이 사실을 상무님께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상무님을 바라봤어요. 상무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죠. 윤 변호사, 일단 사과드립니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위 해제를 한 점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김현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요. 김현수 씨를 면담실로 부르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 변호사님도 배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0분 후 김현수가 면담실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안팀장이 CCTV 사진과 접속 로그, 그리고 추천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김현수 씨,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현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저는 그게... 김현수가 더듬거렸어요.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면 회사 차원의 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김현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로펌에서 입사 청탁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대신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님을 모함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김현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나중에 그 로펌에 취직시켜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게 그에게는 기회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회사는 즉시 김현수를 해고 조치했어요. 그리고 제 직위 해제를 철회했죠. 상무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 변호사 덕분이에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법무팀장 승진 인사가 발표됐는데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파이 색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인사팀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현수의 자백서와 증거 자료를 모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승우의 외삼촌을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제소한 거죠. 며칠 후 승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지연에게 알린 뒤 혼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승우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죠.
테이블 앞에 앉은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합의하자.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나도 많이 반성했어. 외삼촌한테 부탁한 것도 후회하고 있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성은 법정에서 증명해. 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진아, 우리 7년을 같이 살았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7년 동안 날 속이고 내 돈 빼먹고 불임 누명까지 씌운 게 당신이 말하는 정이야? 승우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죠. 다음에는 법정에서 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승우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주 후 2차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외삼촌의 지원이 끊긴 승우 측은 변변한 변호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죠. 지연이 준비한 추가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김현수의 자백서, 외삼촌의 개입을 증명하는 자료들. 승우 측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승우 측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조건을 전부 수용했죠. 혼인 취소, 위자료 2억 원, 사기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 증빙된 지출액 중 3억 원 부당이득 반환. 합계 6억 원이었습니다. 조정조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7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죠.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해냈어. 네가 해낸 거야. 법원 정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미영 원장님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죠. 원장님, 어떻게 여기에?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연 변호사님한테 오늘이라고 연락받았어요. 새 출발 축하하러 왔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그때 제 기록 보여주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7년의 지옥이 드디어 막을 내린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회사 법무팀장으로 정식 승진해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윤서진. 그 6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윤서진으로서의 이름이었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빌딩 숲 사이로 소복소복 쌓였어요. 작년 이맘때는 시댁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유롭게 눈을 바라볼 수 있었죠. 며칠 전 지연에게서 시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원으로 옮겨졌대요. 아들과 딸에게 그년 때문에 이 꼴이 됐다며 여전히 저를 원망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소라는 더 비참해졌어요. 제 카드로 돌려막기 하던 온라인 쇼핑몰이 완전히 파산했거든요. 3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휘젓던 그 신우이가요. 승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외삼촌이 징계를 받으면서 완전히 손을 떼버렸대요. 기댈 곳을 잃은 승우는 모친 요양원비와 누나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산다더군요. 지연이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제 표정을 살폈어요. 서진아, 괜찮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죠.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7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타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어요. 결혼 후 처음 가보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죠. 7년 동안 명절마다 주말마다 시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죠. 저는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바닷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7년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던 명절, 쉴 틈 없이 울리던 시댁 식구들의 전화. 서진아, 이것 해, 서진아, 저것 해. 끝없이 시달리던 그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는 바다만큼이나 넓은 간격이 있었어요. 그 바다를 건너오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 발로, 제 힘으로요. 휴대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한때 팔짱이던 가족카드 목록이 떴어요.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다시 해지됨. 시어머니 병원비 카드 다시 해지됨. 남편 주유 카드 다시 해지됨. 하나하나 해지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이제 남은 건 딱 1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오직 저만을 위한 카드 하나. 그 화면을 보며 저는 피식 웃었어요. 문득 승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봉 1억이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굳이 바깥 일을 해? 결혼 초에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 쓰려고 벌었던 거야. 지금에서야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정미영 원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설렜죠. 서진 씨, 오랜만이에요.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며 웃으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 혼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원장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진 씨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년 동안 시댁의 압박 속에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니까 제 선택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였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6개월 전에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서진 씨가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해드렸을 뿐이에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병원을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앞에 서서 그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빌려줬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 8장,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8억 원, 제 시간, 제 노력, 제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
전부 다 빌려줬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은 제 것이었어요. 제 카드는 제 것이었고 제 돈도 제 것이었죠. 무엇보다 제 인생이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말했어요. 7년 동안 빌려줬던 내 이름, 내 카드, 내 인생. 발걸음에 맞춰 한마디씩 내뱉었죠. 이제 다 나한테 돌아왔어. 앞으로의 길은 아직 모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 걸어가는 길은 전부 제 선택이라는 것. 누구의 강요도, 누구의 압박도 없이 오직 제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 햇살이 마지막 빛을 뿌리며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긴 겨울을 홀로 견딘 끝에 비로소 자기 이름 석자로 봄을 맞이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슴 깊이 느껴지네요. 혹시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신 분 있으세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가족이 정말 저럴 수 있어? 싶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카드 명의 도용 관련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소득 전문직 여성을 노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경제적 착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카드든 대출이든 내 명의로 된 것은 반드시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믿음 하나로 맡겨두면 7년 뒤에 8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둘째, 누군가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자책은 상대의 거짓말을 살찌우는 먹이입니다. 셋째,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넷째,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서진이 7년의 늪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존심을 짓밟히며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진처럼 먼저 내 이름으로 된 것들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카드 한 장, 통장 하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드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겨울 끝에 내리는 첫눈은 차갑지만 그 눈이 녹으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봄날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런 사연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뜨거운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